자, 이어서요, 이제 환경과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마는 이제 다른 말로는 거시 조직 이론?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또 끄집어 드렸기 때문에 거시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거 이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또 이제 요 정리 한번 다시 떠올려 놓고 가죠. 우리 이제 환경과 조직이라고 제목을 붙여보면 환경에 대한 태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직 그랬을 때 일단은 말이지요, 환경에 대해서 결정론의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을 이겨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태도인 것이고, 반대로요, 임의론의 태도가 있죠. 임의론이다 그랬을 때는 환경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도 다 극복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로운 극복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개별 조직 단위로 검토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조직 군 단위로 확장해서 들여다볼 것이냐, 요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렇게 일단은 2x2 모형으로 한번 쪼개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쪼개어 봤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경제, 자전공,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글자를 좀 짜본 건데, 환경과 조직이니까 환경하고 조직? 야, 환경적인 거야? 그러면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 자전거를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외우시라고 했어요. 네, 외우시고, 여기가 이제 상황론이죠. 상황 적응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조직군이란 말이 있으니까 붙이시면 됩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직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경제학 이론이 이 안에서 마치 우리 왜 합력선택 신제도주의로 묶었을 때처럼 그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흐름들이 다 같이 여기서 포괄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공경제, 우리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것들서부터 쭉 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경제학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었어요? 정치경제학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제학적 렌즈를 갖다가 경제학적 렌즈를 갖다 어디다 들이밀어요? 안경제학인 거, 그잖아. 행정, 정치 이런 데다가 밀어넣는 거. 그래서 요거를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걸 얘기를 했었고, 다 배웠던 거죠. 그리고 공유제 이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공공재 이론, 공유제를 비롯해서 뭐 더 확장해서 이제 공공재 관련의 연구를 하는 공공재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경제학 이론의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 이론 같이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원 의존 모형, 자원 의존 모형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전략적 선택 이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상, 생, 경제, 자, 전, 공,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이름들이 복잡하지만. 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이 되십니다. 이 이름만 봐도. 상황 적응 이론은요, 여기잖아요. 결정론의 시각인데 개별 조직 단위로 접근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었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이 돼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개별 조직이 처한 현실들이 다 제각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직이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적응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로 이제 뭐라 그래요? 모든 상황이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유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없다라는 주장인 건데. 1번이 바로 답이고요. 체제 이론에서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환경하고 구분되는 하나의 체제인데 이 체제가 환경하고 이 경계를 두고 있지만 환경이 딱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추종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의존적 모형이에요. 상황에 적응해 가야 된다라는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함으로써 거대 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조건들을 유형화한다. 그리고 거대 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요 어쩔 수 없이 중범위적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요 연구자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개별마다 다 달라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방향성에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은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요 유형, 유형별로 이렇게 각각 나눠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유형화를 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접근이 안 돼요. 비슷한 조직들을 좀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런 부류의 조직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보이던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서 상황 조건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상황 조건들도 몇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여기에서 중범위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그런 얘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자, 이제 요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해 보래요. 상황 적응 모형과 자원 의존 모형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에 대한 차이가 당장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원 의존 이론은 어떠한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서도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원의 조직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확보할 수 있다면은 뭘 자원의 의존을 뭘 한다고 말을 해, 그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유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데 고통스러워요? 그냥 뭐 숨은 계속 쉬어지잖아요.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세먼지 의식하면 약간 좀 이거 숨 쉬어도 되나 괜히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숨 쉬는데 고통을 느끼진 않죠. 왜냐? 공기는 희소성이 없거든요. 그냥 공기는 계속 존재해요.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존재해. 내 심장이 그만큼 못 따라가줘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지. 사실은 공기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가 우리 삶에 아주 절실하지만 이 공기를 느끼면서 삽니까? 공기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삽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나쁜 공기, 좋은 공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생각하자면 뭐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원 의존 모형에서도 자원이 의존적이래요. 만약에 어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공기처럼 무한히 공급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자원에 의존한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원 의존 모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 의존하는 모형이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어 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그랬는데 요거 상황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자원 의존 모형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이 표 딱 봐도 아니잖아요. 임의론에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은 틀린 얘기로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 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때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 관리 방법은 조직 환경에 달려 있다. 환경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결정론의 시각인 게 맞는 거죠.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 재량에 의한 의사결정의 산물로 파악한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요, 상황 적응 이론을 엄청 비판한 거예요. 아니, 무슨 상황에 쫓아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조직의 리더가 있냐? 조직의 상층부는 뭐 하려고 존재하냐? 조직의 상층부가 사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끌어내주고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책무이지. 리더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도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하려면 뭐 하려고 니들이 존재하냐, 이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설계자의 자유 재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요거 1번은 이제 옳은 설명이 됐고요. 번스와 스토커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스와 스토커다 그랬을 때는 조직 이론에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조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냥 이건 사실관계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3번 조직군 생태학이 나왔습니다. 여기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한다. 이거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결정 이론이다.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 보는 이론이에요. 적자 생존의 원칙. 달리 말해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환경이 조직군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환경이 조직군을 선택한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환경이 조직군을 선택한다. 즉, 이게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인간들이 뭘 움직여봤자 그것이 어떤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지금의 환경이 이 환경과 조응할 수 있는 조직군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안 맞는 조직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산업 분야도 너무 옛날스러운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죠. 예를 들면 이런 소매상들 거의 다 사라져가지 않아요? 쌀가게 있나 요즘에? 쌀가게? 저 어릴 때 있었어요. 쌀가게. 동네 약국처럼 쌀가게, 쌀 파는 가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옛날 사람 시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이런 점포 중에 석유 파는 가게도 있었어. 석유, 주유소 안 가고도. 왜냐면 집에서 곤노, 나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 아닌데 어릴 때 봤다고 내가. 곤노라고 있어요. 석유를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걸로 심지에 이렇게 쭉 차오르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밥해 먹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그런 것도 있고 말이야. 연탄 가게, 이런 거요. 이거 어때요? 지금 있어요? 없죠? 아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산업 영역은 있을 수가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앞서간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시대를 앞서갔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망이 엇갈려서 VR 초기에 막 개발하고 투자한 데들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만들어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VR 끼고 다녀 우리? 몇 년 안에 그랬었거든. 몇 년 안에 안경에 VR이 같이 설치돼 가지고 끼고 다니면 가상과 현실이 같이 섞여서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 터미네이터 시대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기술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 기껏해야 그 뭐야 이거 시계 같은 거 좀 찾아요. 시계는 점점점 이게 좀 많이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 예. 시계 차고 운동해 보면 희한하게 막 뭘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를 걸었다, 위치도 다 그거 알려주고 말이야. 심박수가 몇이었다 이런 거 알려주고. 뭐 어떤 사람은 시계 차고 자가지고 자기 생명 구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데 그걸 얘가 알려줘가지고 병원 가서 살았다. 아니 이런 정도는 왔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VR 끼고 다니나? 만약 근데 우리 공상과학 영화처럼 VR 끼고 다니게 된다면 지금 초창기 기업들은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지. 환경의 선택 아직 못 받은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일상과 진배 없이 스며들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인식 수준이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가령.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기업은 또 무너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응? 그리고 우리 학원도 시도했었던, 내가 강력 주장해서 이거 해보자 했던 건데, 우리 가상의 그 강의실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적용해보고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은요,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귀찮은 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클릭하고 들어가는 걸 싫어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상의 세계에 좀 더 친숙해진다면은, 그죠? 그것이 어떤 입체적인 홈페이지 역할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다는 건데, 아직은 메타버스가 못 따라가더라고. 해봐도.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이질감을 안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들어갔을 때 약간 걸그적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 걸그적거리는 느낌. 그리고 게임에 적용한 걸 보면 내가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최악이야. 그거는 게임할 때나 뭐 필요한지는 몰라도. 어느 대학교에서 그런 거 만들어 놨더라고, 메타캠퍼스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학교를 이렇게 구경해 보려고. 근데 그냥 클릭해서 학교 지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빨라. 훨씬 빠르지.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애가 그 잘못 조작하면 어디 막 딴 데로 다시 뒤로 나와야 되고 막 이러고 막 별로더라고. 아직은. 근데 이게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 막 개발한 업체들은 지금 어려울 거예요. 많이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환경이 선택하는 게 나름이구나, 이런 얘기가 그렇게 접목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핵심은요,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들은 뭐가 좋아야 돼요? 기업들은요, 고객 친화적이어야 돼요. 고객이 내 돈을 쓰고 아깝지 않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 시장이 변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막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잘 될 때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안 되면 남 탓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행정학 이론에서도 이제 그런 걸 공부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공무원 업계 쪽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뭐만 해도 잘 될 때가 있었어. 뭐만 해도 잘 될 때. 청년들이 다 공무원 못 돼가지고 안달안달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갖고 그럴 때, 그때는요 다 지들이 학원 경영 잘해서 사업 성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오던 시절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청년들이 비정규직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내성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오히려 포기하는 것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나?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런 것도 실제로 진짜 많이 확산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시장의 판도가 변하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공무원 업계 중에 지금 있잖아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업체가 없어요, 아예.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 지경이야. 그런 지경인데 아무리 알아봐도 그래. 크게 벌려놓은 데는 크게 어려워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시장을 못 이깁니다. 아니, 그거를 여기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못 이겨.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들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재조정돼서 몇 개 업체가 안 남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괜찮겠지 또 업체들이. 그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과연. 고사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자영업 같은 거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뭐 어디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막 유심히 들어봤더니 지금 같은 불경기 때는 함부로 자영업에 뛰어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내 안정적 직장이 위태로우니까 퇴직금 받아갖고 뭘 하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안 된대 지금은. 오래 버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기 때는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버티는 싸움을 하려면은 돈을 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은 일을 안 하면 제일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잘 굴려서 먹고 살 궁리라는 게 제일 배속 편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진 못하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어찌됐거나 똥통이든 어디든 막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긴 해요. 그런 기업들이. 그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 승부를 보겠다라고 매달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절대 사업하지 말고 이 돈을 안정적으로 굴리면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왜냐면 그 원금 훼손의 우려는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자산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죠? 그 엔간한 거를 좀 선택하면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업하겠다고 도전했다가 망해서 남은 여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경들에 대한 그 걱정 없이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어, 자영업에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 옛날 치킨집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적당히 됐거든요, 거기가. 옛날 치킨집도 좀 먹고 살아야지, 프랜차이즈 안 하고도. 그래서 거기 좀 자주 갔었는데, 그 맞은편에다가 또 만들고 그 건너편에 또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 치킨 파는 거는. 그지 않아? 작은 점포 하나 내가지고 닭 튀기는 게 뭐 어려워? 솔직히 기술적으로 보면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되겠지. 근데 그 소스 이런 것도 적당한 거 쓰면은 적당한 맛은 따라가. 아주 일품은 안 돼도. 그지 않아요? 심지어 나도 갈비 같은 거 잘할 자신 있어. 왜냐면 팔어. 백설표 뭐 갈비 양념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팔아. 그런 거 파니까 그러고 섞어갖고 이렇게 해도 행간이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치킨집 같은 거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 자본금도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싸움하는지 알아요? 저 집보다 우리 집이 500원 싸요,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잘 될 것 같지. 다 죽어, 이렇게 하면. 옛날 치킨 사 먹는 사람 몇 집이나 되겠냐고. 그 동네에서. 그런다고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런 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 이게. 못 이겨. 못 이기는데 자꾸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론을 비판하겠죠, 여기서는. 그죠? 여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전략을 잘 세우면 된대.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대. 근데 이걸로 설명 가능한 모델도 많지. 그런데 이걸로 설명 가능한 모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각각 다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보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요게 뭐 능동적 이런 거 없어. 그냥 선택받는 거야. 니 잘나서 된 게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충분히 한번 해보고요. 버나드는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버나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버나드? 이 버나드가, 이 사람이요, 우리 사이먼과 더불어 행태 연구자예요. 행태론. 오히려 조금 더 앞섰지, 사이먼보다. 사이먼은 그러니까 집대성했다 정도의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이 실학 공부하다 보면은 정약용이 집대성했지만 정약용이 최초의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처럼 마나드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들이 많이 관찰됐겠죠. 그래서 그건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구조적 상황이론이 나왔습니다. 상황이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개별 조직 단위로 봅니다. 여기는 개별 조직 단위로 보면서 어떻게 가는 그 조직마다마다 이제 그죠? 각자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과 조직 특성 간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략적 선택 이론으로 가보니까요.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 탓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상황 탓하지 말고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또 맞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능동적이에요. 여기는 임의론 쪽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원 의존 모형이니까 우리가 자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이름만 놓고 봤을 땐. 그게 아니라 어디든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 안 한 데 있냐? 우리는 다 자원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어느 조직이든 자원이 풍족한 데가 있어? 다 자원에 의존하고 사는 것이지? 그런데 자원에 이렇게 의존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뭐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거기에 환경의 변화에 그냥 얻어맞고 있을래? 그게 아니야. 미리미리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응해서 미리미리 자원을 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여기에요. 이쪽에.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안 됩니다. 대리인이, 왜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그쪽에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 왜 와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노하우가 더 많아서 그거 빌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책 읽고 공부해도 돼. 문제 풀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이 난 이렇게 이해했어. 요거 기출문제 요만큼 출제됐었어. 방향성은 항상 이거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정보 비대칭 속에서 정보가 많은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제가 대리인이에요. 저 이론에서 놓고 보면. 알겠죠? 그런 거예요. 어디 뭐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똑같아요. 과일 가게 갔을 때도, 그죠?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보다는 거기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물건 싸게 가져다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수고비 좀 얹어서 서비스 이용하고 물건 구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리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되면, 그러면 대리인의 횡포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들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고요. 왜 횡포를 부릴 수도 있을까? 정보를 자기가 거의 다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인의 눈과 귀를 막고,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걸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저 대리인이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대리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경쟁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경쟁을 해야 대리인들끼리도 내가 더 잘해줄게요. 이렇게 나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러잖아요. 다만 내버려뒀을 때 또 독점화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이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죠? 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어. 온라인이죠, 온라인. 온라인. 그죠? 온라인. 네. 제가 다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여기
뒤 허벅지 쪽에. 그래가지고 잘 못 걸어 다녔었어요. 며칠 동안. 그랬는데 병원을 막 검색해 봤지. 그래서 나 강의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계단 못 올라갔으니까 불과 어제 그저께까지 그랬어. 근데 기적적으로 진짜 무슨 종교의 기적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좀 걸어 다니고 막 이러는 건데, 막 찾아봤는데 댓글을 봤지, 댓글. 주변에 있는 병원들의 댓글을 쭉 살펴보고 어디가 성심껏 진짜 과잉 진료 안 하고 잘해주냐 그런 데를 찾아서 갔는데 이상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당했나 했는데 치료받고 났더니 몇 시간 만에 좋아졌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지금 벌떡 일어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괜찮더라고. 근데 그것도 보험 급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급여 안 되는 치료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근데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막 해보더니 사진 찍어보더니 허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뭐 이렇게 무슨 충격을 줘서 하는 치료가 있대. 그걸 해보래. 돈은 비싸더라고,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래서 받지 말까 했는데 받고 났더니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의심한 건 뭐예요? 봐보세요.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설명해 보세요. 대리인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당해본 경험도 있거든. 어디 가서 막 도수치료 받으세요, 막 도수치료 받고 나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잉 진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만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뭐 그런데 그냥 비싸기만 하고 막, 그죠? 이랬다는 경험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해본 사람들이 자꾸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해요. 의심하고 역선택해요. 좀 아파도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죠. 아까 저처럼. 그렇잖아. 예전에도 제가 그때는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도수치료 받으라고 해서 그냥 도수치료 받으라고 가다가 위층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가다 말고 집으로 가야지 그러고 그런 적도 있어. 못 믿겠어 가지고 괜히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 문제거든요. 역선택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어쨌건 그럴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방법은 정보를 균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택할 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거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잖아요. 댓글을 남겨주는 거 저는 잘 안 하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생기고 소비자도 주인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한 줄 댓글들을 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블로그 댓글은 또 돈 주고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한 줄 댓글이 아주 그 블로그 댓글보다 더 많길래 거길 갔었던 건데, 성심껏 설명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나아지고 나니까 이거 잘 선택했네? 근데 내가 어떻게 찾았어? 보니까 이거예요. 그죠?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온라인 같은 거에 이게 잘 활용하면 이제 온라인 같은 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이익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음식점 하나 찾더라도 맨날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뭐가 들어와? 거기도 이제 정보 불균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힘이 들어와. 아까 말했다시피 댓글 작업 같은 거를 막 한다든가 돈 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 좀 티가 좀 나죠? 그런 거 하면. 그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뭐 밥 한 끼 먹는 거에 좀 속아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그러다 얻어 걸리는 맛집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막 큰 돈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게끔 지금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돼 있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때는 그나마 정부가 나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농산물 같은 거 원산지 표시 강제하고, 그리고 우리 물건 사면은 잘 안 읽어봐서 그렇지 뒤에 보면 원료가 어디 거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몸에 나쁜 게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걸러낼 수 있게끔 다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23번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이 나왔어요. 이제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은요, 그냥 거래비용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야, 이거를 갖다가 외부에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더 쌀까?
아니면은 야 아예 그냥 그걸 우리 내부에다가 다 그 기능을 집어넣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싸게 맥히나,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부 비용이냐, 내부의 이제 조직화 비용이냐, 바깥으로 이제 거래할 때 비용이냐, 이걸 비교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그리고 유형 조직, M형 조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형 조직, M형 조직. 근데 이제 이 윌리엄슨이라는 학자의 결론은 유형 조직을 M형 조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연구해 보니까 단순 구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업부제 구조처럼 이렇게 상품별로 쪼개놓은 조직이 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연구 결과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능 구조보다는 사업 구조가 나아,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한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게요, 조직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내부화한다 그랬는데,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용이 큰 건 나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직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부 조직화했더니 그냥 거래처를 두고 거래처랑 거래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조직을 내부화하면 됩니까? 오히려 조직의 권한 기능을 바깥으로 좀 이렇게 빼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겠죠? 거래비용 경쟁은 조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즉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분석해서 조직 현상을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관계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나,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이런 비판을 유의미하게 하면서 등장했죠. 예전에 경제학자들이 참 좋은 연구를 많이 해놨지만은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직거래 하듯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거래가 다, 이동할 때 비용도 있는 거고, 정보 탐색할 때 비용도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다 비용이고, 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보시고,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전체 시장 판도가 어떤 이런 것보다는 개별 어떤 경제 참여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래 비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윌리엄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유형, 단순 구조를 M형, 다차원적 구조,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으로 쪼개져 있는 조직 구조, 이런 형태가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도 물어봤습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기회주의적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고객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다가만 맡겨놔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맞아요? 보세요. 시장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층제는요, 정부 정도로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부?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시장하고 계층제 이랬으니까 아마도 이제 저게 대비가 되려면 여기서 시장은 이제 자율적인 어떤 시장, 진짜 그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계층제다 그랬을 때는 뭘 말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건 정부 조직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딱 하셔야 돼요. 판단을 내리셔야 돼. 근데 이게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주인 대리 문제가 왜 생깁니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 실패 한 가지로 주인 대리인 이런 말한 거 아니에요? 시장 실패의 종류 중에 정보 비대칭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보 비대칭은 이거는 정부 실패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 대통령, 뭐 아니면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국민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정부 실패 이론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원래 이론이 처음 출발한 것은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정보 비대칭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벽한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딱 찾아가시면 되고, 거래 비용에는요, 탐색하는 비용, 거래 이행 비용, 감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의 자발적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계층제 조정 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게 거래 비용이 계층제 조정 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랬어요. 내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거래할 때 비용이 더 크게 들면 그 내부화라고요. 내부화. 안에서 해결하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 거래 비용 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조직경제학 이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상황 이론.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가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요, 기계적인 구조보다는 유기적인 구조가 좀 더 어울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죠?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구조적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뭔가 좀 불안정하다 그럴 때는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전략적 선택 이론.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맞죠? 전략적 선택 이론은 관리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고 보니까요. 거래 비용 이론.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내부 조직화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가 우연적 변화로 한정된다? 이거는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것이 돌연변이적인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은 환경은 거기에 맞춰가잖아요. 맞춰가게 되고, 뭐 그럴 때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뭐 이제 설명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건 맞는데, 변이가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변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이가 있을 때 어떤 그 환경이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환경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조직군은 계속 살아남고 어떤 조직군은 이제 도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잘 보존되는 거죠. 보존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돌연변이로만 이렇게 한정되어서 설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답을 4번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 과정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여기 있죠? 맨 끝에. 이거는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환경에 대해서는 임의론적이에요. 그런데 개별 조직 단위가 아니라 뭐 단위로 가고 있어요? 조직 구운 단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조직 구운 단위로.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이 말은 좀 한계가 있죠.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이 피동적인 조직의 특성이냐? 아닙니다. 환경이 능동적이었고요. 그리고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하냐? 아니, 여기는 일방적으로 환경의 선택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3번이 가장 이제 맞는 얘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군 생태론은 단일 조직을 기본 분석 단위로 하며 그랬는데, 단일 조직이 아니죠? 조직군 단위죠.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 거래비용 이론은 자원의존 이론의 한 접근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직경제학 이론의 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 점이 또 이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에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개별 다 다르다라고 했지만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환경적 요건이라든가 조직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범위로 묶어서 거기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성, 규칙성,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범위 단위로 묶었을 때는 유의미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산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며 주인 대리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요.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가 조직 내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한 조직 내에서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장인데 믿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도 일종의 주인 대리인 문제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 내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거시 조직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직의 원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쉬었다 갑니다. 네.